11년 동안 나는 한국에 살면서 꽤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언론인으로서 나는 대체로 북한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 이유는 독자들이 와우, 미친 독재자가 로켓을, 핵으로 전쟁을 같은 이야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런 기사를 그다지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않았다. 나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선입견에 대해 늘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 선입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북한, 한국전쟁, 그리고 한강의 기적. 반면에 내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한국은 이곳의 문화와 정서에 좀 더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쓴 글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한국을 하나의 나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강조되면 한국은 하나의 기업체로 축소되어 버린다. 북한에 대한 뉴스를 듣다 보면 한국은 마치 60년 동안 기다려왔다가 두 번째 폭발을 앞두고 있는 화약고처럼 보인다.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다. 성형수술에 미친 나라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제 기적, 북한 문제, 성형수술 열풍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는 섬세함이 없다. 한국을 비극적인 혹은 극단적인 나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을 좀 더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룬 영어권 독자가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사실이 나는 언제나 안타까웠다. 언론인이 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런 책을 써서 한국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을까? 나는 불평만 늘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만약 세상에 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만들 힘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의 임무인 것이다. 또한 나는 한국을 알리고 싶었다. 특히 영화, 음악, 음식,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느꼈던 즐거운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한국 정부가 그 방면의 일을 아주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의 소소한 방식으로 그걸 시도해보고자 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책을 읽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 아니겠는가? 이 책,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를 써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커다란 주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마침내 우뚝 서게 한 그 경쟁의 힘이 오늘날 한국인을 괴롭히는 심리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볼 때 경쟁은 오늘날 한국의 특징적 요소가 되었다. 어쩌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주제를 일부러 책의 핵심에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니지만 진실에 충실하려다 보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한국이 경쟁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물론 내가 처음이 아니며 분명 내가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이제 다소 상투적인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런 끝없는 경쟁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단 한 사람이라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스스로 성공이라고 여겨왔던 것의 가치를 한번 되돌아봐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그 역시 매우 기쁜 일일 것이다. 문학 동네에서 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기로 했을 때 매우 기뻤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성공이라는 말은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토플 점수를 받거나 대형 로펌에서 일하거나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 등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공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의 인터뷰 중 두 사람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중 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그는 내게 GDP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치 있는 철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다른 한 사람은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으로 아마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눈에 띌 것이다. 그가 한국인은 참 대단하죠. 하지만 슬프게도 한국인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때로는 쉬기도 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 샴페인도 음미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라고 말했다. 나는 이 책의 에필로그 제목을 정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하고 싶던 모든 말을 간단, 명료하고 완벽하게 요약해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난 환경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가난했고 수십 년간 지속된 식민 지배로 약해져 있었으며 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되었고 매장된 천연 자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으며 이전까지 이어져온 나라의 절반만으로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살아남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공 신화를 이뤄냈다. 50년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한국인들은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 일에 어떻게든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공은 단지 GDP 수치로 드러난 경제적 차원의 성공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고 예술가들은 극장 같은 문화적 공간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개방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도정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가능한 위대한 영광의 순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성취는 내부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낳기도 했다. 정치 영역의 극단적인 좌우 대립, 현대 정치 영역에서 더욱 심화된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갈등, 불교와 기독교의 대립, 소위 사람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유교적 사고방식과 경제 성장을 위해 오래된 전통은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충동 사이의 모순 등이 그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갈등 요인도 생겨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또한 고령층과 젊은층 사이의 상호 이해 역시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과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유연성은 갈등과 차이까지 끌어안으며 이런 요소들이 생산적으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현실 앞에 기존의 관념을 양보하는 능력을 타고난 한국인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변화를 받아들인다. 한국인들의 성격을 규정짓는 또 다른 요소는 목표를 정해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인들이 특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속도로 변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한국의 성취는 몇 가지 유감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것이다. 한국인들을 열심히 일하게 한 그 경쟁 정신이 지금 삶의 모든 측면을 오염시키고 있다. 남들에게 1등의 면모를 과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떨칠 수 없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한편 아직도 불행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순수한 기쁨의 표현인 흥이 한국 전통 문화 속에 깊숙이 새겨져 있지만 그것을 현대 한국 사회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무 시간은 너무 길고 피곤한데 휴일은 짧고
남들 눈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쉬는 시간을 값비싼 오락과 휴양에 쏟아붓는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는 일, 다른 말로 휴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교육에 과도한 돈을 투자하고 최고의 점수와 학위를 받기 위해 경쟁한다. 한국인들은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고 들어간 후에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쉴 틈 없이 일하고 스트레스를 차곡차곡 쌓아간다. 직원들이 느끼는 이러한 압력은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20대나 30대의 젊은 남자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획득한 남자들은 다른 선진국의 젊은 남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취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가 누릴 수 있는 휴가는 몇 주가 아니라 고작 며칠에 지나지 않는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고 높은 성취를 이뤘다는 걸 과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문적 성과를 내거나 업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미친 듯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랬는데도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거나 평균에 그치면 그는 스스로를 몹시 부족한 존재로 느끼며 자학한다. 그러니 한국인의 우울증 수준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이다. 201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젊은 한국인들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이 자살이며 전 연령대에서도 자살은 네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다. 매해 10만 명 중 31명이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다.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10만 명당 사망자가 31.5명인 리투아니아 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성인 중 16%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신과 의사들은 사람들이 체면과 위신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도 그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국은 삶의 만족도 지수에서 102위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카자흐스탄이나 마다가스카르처럼 발전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독보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조차 한국보다 고작 3단계 아래에 있을 뿐이다. 2012년 2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24개국 18,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행복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은 끝에서 2등을 기록했다. 꼴찌를 차지한 국가는 헝가리로 역시 높은 자살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조사에서 오직 7%에 해당하는 한국인만이 자신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이 나라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한국의 통제력 바깥에 있으므로 분명 예외적인 북한 문제를 빼면 모두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한국 사회와 정부는 초고령 사회의 직면에 발생할 잠재적 재앙에 맞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사람들의 경쟁심, 특히 교육과 직업 문제에서 유난히 심한 이 심리를 잠재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유연한 편이지만 과연 한국인들 스스로를 가난에서 탈출시켜준 바로 그 성격마저 떨쳐낼 수 있을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끝없는 경쟁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주었다. 경쟁 심리가 굴절되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비생산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저항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수가 제한돼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대학 졸업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형수술, 명품, 미용 등 소비자의 사회적 위신을 높여주는 것들이 투입되는 비용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람들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세상에 전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그림자는 가시지 않는다. 이소연 씨는 자신이 한국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이 작은 나라의 불행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른 나라들이 여러모로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인들은 참 대단하죠. 하지만 슬프게도 한국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때로는 쉬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 샴페인도 음미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확고한 목적의식과 치열한 노력을 통해 식민지였던 한 나라에서 출발해 전쟁과 굶주림을 극복하고 이제 발전되고 안정된 민주국가를 만들어낸 한국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소파에 편히 앉아 한 잔의 샴페인을 맛볼 자격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역설이 있다. 수많은 과제를 극복해온 불가능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손에 움켜쥔 것 너머에 있는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꿈꿔보기로 하자. 이 책의 소개는 옴기니의 말에 적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옴기니는 노종태님인데요. 그래서 제 느낌을 대신해 옴기니의 말을 들려드립니다. 나는 늘 궁금했다. 매혹 이후에 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미지의 것에 이끌리는 마음과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하는 일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저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말도 있지만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다시 보게 된다는 말도 성립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 누군가 무엇을 어떠한 계기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 사랑으로 인해 그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깊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 그때도 그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그것을 예전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잘 알지 못한 채 사랑에 빠졌다가 알면 알수록 서서히 마음이 식어버리는 상투적인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더욱 친숙하지 않나? 만약 사랑하고 알게 되어 새롭게 보이더라도 사랑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기존의 사랑과 같은 사랑일까 아니면 다른 사랑일까?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역전의 순간 영국에서 온 19세 청년 다니엘 튜더는 사랑에 빠졌다. 한국이라는 나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빠진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에도 잘 드러나는 것처럼 당시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축제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었다. 조국을 미워하던 한국인들이 새삼스럽게 붉은 셔츠를 입고 이전까지는 머쓱해하며 부끄러워하던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입에 담기 시작했다. 다니엘 튜더가 마침 그때 한국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었겠지만 그 순간 한국과 사랑에 빠진 것은 필연일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더 알고자 했다. 한국을 더 알아가면서 나름의 안목을 얻게 되었고 그 눈을 통해 새롭게 우리를 바라보았다. 대한민국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축구 경기를 이겨내고 불가능한 4강 신화를 써내려간 나라였다. 대한민국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불가능한 나라였다. 다니엘 튜더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 깨달음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독자들이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이다. 사랑하여 알게 되고 알게 되어 다시 본 대한민국을 그린 이 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저자의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을 걱정하고 해외 언론들이 간과하는 한국의 아름답고 즐겁고 짜릿한 모든 것들을 꼼꼼히 헤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담긴 다니엘 튜더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그가 2002년에 느꼈던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다. 터질 듯한 열정과 쾌락으로 가득했던 한국뿐 아니라 유교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국, 과도한 경쟁으로 서로를 몰아가는 피곤한 한국마저도 그는 관찰자가 아닌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여기 머물며 우리와 함께 호흡한 10년간 한국에 대한 그의 사랑은 켜켜이 쌓여 정의되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는 원래 영어권 독자를 위해 한국, 불가능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한국에 대한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소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한국인인 우리가 뻔히 다 아는 혹은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특히 한국 음식, 영화, 술자리 문화, 한국인들이 업무 방식 등에 대한 소개를 보면 책이 처음 쓰여질 당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매우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다. 즉, 이 책은 본래 남에게 우리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를 읽는 것은 1차적으로 한국인인 독자에게 신선한 자기 객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인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는 그의 시야와 통찰은 실로 놀랍다. 너무도 익숙해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사랑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이해하려 했던 다니엘 튜더에게는 결코 당연하지만은 않았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의 원서는 영어권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하지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는 원서의 단순한 번역본이라고 하기 어렵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국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는 우리가 바라본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드디어 우리는 10여 년 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한 벽안의 청년을 통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 하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권의 단행본을 번역했지만 이 책을 옮기는 과정은 특별했다. 이 책을 선택해 주신, 그리하여 불가능한 나라에서 행복의 가능성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모든 독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